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여야 모두 텃밭을 지키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이긴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대통령실을 향해 쇄신과 협조를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다음 주에 이뤄질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고발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야당은 오늘 김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을 3번째 발의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산에서 인천에서 전남에서 저희를 선택해 주신 주권자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라를 생각해서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잘 압니다. 보수는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부터 변화하고 쇄신해서 지지자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하겠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이더라도 결국 국민의 선택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또 국민들의 선택이 갖는 의미를 잘 새겨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도 승리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좋은 정책 펼쳐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재보궐선거 어제 자정 무렵, 오늘 기준으로는 0시 무렵에 거의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그 결과가 알려지면서 오늘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온 거죠. 지금부터 재보궐선거 결과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5명의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군수, 구청장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제 서울교육감도 새로 뽑혔어요. 여기 보면 정근식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죠.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장 윤희련, 인천 강화군수 박용철, 전남 영광군수 장세일, 전남 곡성군수 조상래 이렇게 5분의 당선자가 나오는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당 로고가 2번째부터 쭉 표시가 돼 있잖아요. 국민의힘 2, 민주당 2입니다. 교육감은 원래 정당 소속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2대2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요. 오늘 묵직한 3분 자리에 좀 모셨는데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 특별히 좀 모셨는데요. 우선 배종찬 소장님, 여야 2대2입니다. 2대2. 모두 이제 텃밭에서 각각 승리를 거뒀는데 역시 텃밭은 텃밭인가요? 총평 좀 해주시죠. 역시 밭은 텃밭입니다. 네. 재보궐선거가 이렇게까지 크게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이번에 손에 땀을 쥐는 선거였는데 땀을 쥐었던 것에 비하면 그냥 예상했던 대로 텃밭이었다. 그러니까 부산 금정구도 초접전이었지만 큰 차이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또 영광은 뭐 누가 영광을 누리느냐, 누가 법성포 굴비 먹느냐 이렇게 관심 많았는데 결국은 또 민주당이었어요. 접전은 접전이었지만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진영 대결이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이제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정당 선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가장 많은 유권자 이번 보궐선거 중에서는 그런데 불과 투표율이 23.5%. 낮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좀 정치 혐오다. 교육이 아주 중요한데 더군다나 서울시 교육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텃밭 본전이면서 또 정치 혐오까지 드러난 보궐선거의 성격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평가 분석인데요. 그럼 지역별로 좀 조목조목 들어가 보죠. 우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입니다. 결과를 좀 볼까요?
자, 지금 여야의 이제 맞대결,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후보 단일화까지 조국혁 신당 후보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보세요. 61%를 조금 넘기면서 당선됐어요. 표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사실은 접전 지역이라고 알려졌었는데 결과만 보면 접전 결과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치권에서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권에 계신 분들 얘기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승리했다기보다 다시 보궐선거를 하게 된 데서 되찾아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승리보다도 그 이겨야 할 선거에 이긴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여당 내 야당 노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자구책에 나름대로 마음을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6번이나 한동훈 대표가 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 밤 12시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하기 직전까지 직접 도보 유세를 했습니다. 그런 진심이 금정 시민 분들에게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요인이 되지 않았네. 두 가지 시각이 나온 거군요. 이 결과를 놓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시각에 대한 질문을 오늘 저 국민의힘의 윤희석 선임대변인 나오셨으니까 하나씩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당초에 뭐 엄청난 접점지다. 그래서 뭐 여당 내에서는 여기 긴장해야 된다, 모른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 보니까 조금 싱겁기도 해요. 격차가 워낙 크게 나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부산 금정을 6번이나 찾아갔거든요. 하룻밤 묵기도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공을 들이고 유세하지 않았더라도 이겼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뭐 이기냐 지냐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 그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의 이 득표율 격차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과 비교. 예. 부산 금정은 단일 선거구라 총선이랑 이 맛 비교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냥 간단하죠. 보니까. 총선 때 한 13% 정도 이겼습니다. 저희가. 13% 정도. 포인트. 이번에 22%포인트가 넘었죠. 더 벌어졌어요. 그럼. 아무리 재보궐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투표율이 낮아서 뭔가 동원이 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로 표차를 더 벌렸다는 것은 충분히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받을 만하다. 그것이 한동훈 대표가 6번을 갔다 뭐 7번을 갔다 이것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선거운동 방식이 어느 정도 이 부산 금정 유권자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다. 할 말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점이 이렇게 표차를 벌리게 만든 그런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주 찾아서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보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사실 한동훈 대표가 재보궐선거 전에 대통령실을 향해서 수위를 계속 높여가는 발언들을 계속했거든요. 물론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한 형식이었지만 수위가 점점 올라가서 직전에는 굉장히 올라갔는데 그런 발언들이 부산 금정에 통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그 전에는 약간의 은유도 있었고요. 좀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수준에 있었다면은 선거 앞두고서는 조금 더 그것이 직접적이고 선명한 방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선거가 없었다고 해도 그런 발언이 나왔을까? 저는 선거를 충분히 의식한 발언의 이 상승, 발언 수의 상승이라고 저는 봅니다. 선거가 없는 그냥 평상시였다면 그 정도까지 발언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다만 이 선거와 맞물려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 보도가 집중이 됐던 상황은 좀 감안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저는 뭐 30년 이상을 선거만 이제 매달려서 분석을 했으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결국 투표는 자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투표를 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전화로 응답을 한 겁니다. 근데 투표를 하러 간다는 건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극의 두 가지를 이른바 동훈 효과가 발휘된 거죠. 동훈 효과가 동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발언 수위. 그러니까 계속 자극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변화하려면 가서 투표해야지. 또 하나는 방문 해서가 되는 거죠. 왜? 애에게 겨우 2번 방문? 에이 뭐 별로 절박하지 않은가 보네. 6번 방문? 7번? 이건 분명히 절박에 대한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방문에서나 발언 수위가 그만큼 저는 동훈 효과, 결국 동원 효과로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부산 금정 얘기인데요.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접전이다. 여당에서 안심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결과가 좀 생각보다 싱겁게 큰 표차로 나왔거든요. 자,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네요. 야권 인사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민주당과 이제 인연이 아주 깊으신 분인데 지금 이제 소속이 달라지신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재보궐선거 2대2인데 이번 재보선 정부 여당의 겹치기 악재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고의 환경에서 치러진 거다. 근데 무승부를 하면 이거는 민주당이 당연히 패한 거다. 이재명 대표의 확장력이 전무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하는 글을 올렸군요.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혹시 죄송합니다. 이 금정과 관련해서 네. 사실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까지 정성을 들였잖아요. 굉장히 그 사실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도. 그런데 혹시요 막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과 그 사고 논란 그리고 막판에 불렸던 김영배 의원 그 금정과 관련돼 있거든요. 이런 발언 논란이 악재가 됐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혹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도도 최저치였고 뭐 각종 김건희 의혹 등으로 인해서 대단히 지금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는 사실 우리 민주당은 대단히 유리하다고 저희도 판단했었거든요. 후보 단일화 이후에 여론조사에서도 뭐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결과도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이제 그 보수층 같은 건 샤이 보수라고 하잖아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지만 그래도 그 정권 심판론보다는 위기감이 훨씬 더 이제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다가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김영배 의원의 그런 발언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보수층이 결집하는 그런 뭐 계기 같은 거 충분히 되었다라고. 혹시 그 발언이 타격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 총선 때도 보면 그 발언 하나 가지고 이게 우리 득표율이 몇 프로씩 뚝뚝 떨어지는 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아까 뭐 여당 내 야당 한동훈 대표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이제 평가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못하니까 이러다가 보수 괴멸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기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선거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지난 총선에서는 우리한테 뭐 2조 심판론, 586 청산론 이런 거로 같이 맞불났다가 참패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화살을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의 그런 의혹에 대한 비판으로 이렇게 돌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제는 미래 권력인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힘을 실어줘서 지금 여당 정부의 잘못한 걸 바로잡아 달라 이런 것 바람들도 좀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금정에서 하는 표의 많은 부분은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고 준 표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 아까 전병헌 대표가 살짝 끝에 지적하신 게 있어요. 그럼 특히 이제 금정을 보고 한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표의 확장력에 약간 의문이 있다. 약간 이런 취지의 비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거 새로운 민주당인가요? 아까 이름이? 새미래민주당. 새미래민주당 당명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민주당을 비판을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뭐 그냥 비판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좀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공관위원을 해서 그 흐름들을 좀 많이 알고 금정에 대한 기대가 솔직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아까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여긴 기대할 만하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부산이 특히 낙동강 벨트가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론조사를 하면은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생각보다. 근데 실제로 투표 결과를 보면은 총선에서도 아까 뭐 이번에 더 많이 벌어졌지만 그때도 13% 차이로 이게 많이 격차가 벌어지는. 그래서 사실 지난 총선에서도 저희 뭐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사전 투표할 때는 민주당이 많이 앞섰지만 본투표 때는 보수가 엄청 따라왔거든요. 마지막에 보수가 결집하는 그런 것들도 이번에도 또 나타난 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정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전남 두 곳 중에 특히 영광 여기도 대단히 관심을 받았던 곳이에요. 자,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당 후보들 일단 보세요. 민주당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41, 그다음에 진보당 30, 조국혁신당 26.58, 56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파전이라 그러는데 결과도 뭐 그게 걸맞게 나온 것 같긴 해요. 자, 이거요. 일단 배현찬 소장님께 짧게 요거
이거 이렇게 나온 결과 좀 어떻게 봐야 될까? 특히 1위와 2위의 요 표 차이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천만다행인 거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기를 놓쳤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아찔한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여기가 그래도 민주당으로 수렴이 된 것은 예.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이 먹혔다. 이 지역에서. 그래도 민주당.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41%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절반 이상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영광 견제. 이른바 영광에서도 영광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가 있어요. 이건 그만큼 이재명 대표로서는 위협적이고 아까 이제 부산 금정구 이야기하셨는데 부산 금정이 이른바 부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 정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따가 뭐 조국 대표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차라리 부산 금정이 조국 대표가 영광 월세살이가 아니라 예. 부산 전입 신고를 했었어야 돼요. 금정 전입 신고를 해가지고 그랬으면 좀 달라졌을 거로. 그랬더라면 가서 이른바 억수로 효과를 누릴 수도 있었거든요. 예. 억수로 비판합니다. 그랬을 텐데 예. 저는 그게 오히려 영광은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예. 오히려 진보당 후보가 더 앞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요거 그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김윤중 의원께서는 지금 보면 장세일 후보가 당선됐어요.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41.08. 근데 진보당 이석화 후보가 30.72. 상당히 많이 추격을 한 거거든요. 일단 이 표 차이 여기 좀 어렵게 이겼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그럼 진보당이 굉장히 약진을 한 거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일단은 지난 22년 그 지방선거 때 무소속이 당선된 곳이에요. 저희가 저희 민주당이 아니라 예. 저희가 약간 무소속이 되게 우세한 지역으로도 우리 당에서도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진보당 같은 경우는 몇 달 전부터 전 당력을 총력 거기 집중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뭐 예. 마을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예. 아주 그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조국 대표가 한 달 살이하면서 집중으로 거기다가 이제 한 측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에서 예. 그 10포인트 차 이상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예. 저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게 분명히 맞는 거고 또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그 최적임자를 민주당을 선택했다고 보고요. 또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는 그것도 분명히 작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1월 달에 이제 재판 선고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도 단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 민주당 나름의 또 이기감이 또 작동한 측면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영광에서 민주당이 졌더라면 심각한 상황으로 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한 셈이 됐어요. 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다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희석 대변인.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요. 내일 그러니까 어제 재보궐선거 지역 중에 하나인 전남 곡성을 내일 가서 낙선 인사를 하러 간다고 그러거든요. 금정으로는 당선 인사가 아니고 거기는 안 가는 걸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곡성을 내일 방문해서 낙선 인사를 하러 간다고 좀 잡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먼저죠. 저희 당이 이제 전국 정당이라고 말은 하지만 호남에서의 당세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4년 전에 호남과의 동행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호남 지역 출신 뭐 비례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뭐 결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결과적으로 영광에는 후보를 못 냈어요. 하지만 곡성에는 후보를 냈습니다. 득표율은 좀 저희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어쨌든 완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저희를 선택해 주신 곡성 국민께 예. 인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당선보다 낙선 인사를 먼저 하는 게 맞죠. 그럼 금정은 추후에 가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 직전에 일정이 공개해서 내일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취재 기자들도 뭐 오세요. 약간 이렇게 알림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른바 이정현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이정현. 곡성이 누굽니까? 이정현 전 대표가 예. 여기서 새누리당의 대표가 여기서 국회의원을 당선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후보를 냈던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이른바 서진 정책입니다. 여기를 두드리게 되면은 곡성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기 그게 아닙니다. 예. 서울, 인천, 경기. 예. 호남 출향 인사들이 유권자들이 적어도 지방선거 때 2020년 지방선거 이만큼 호남에 공을 들이는 국민의힘이다. 예. 이 효과를 이제 누리는 전략. 왜냐하면 이미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로 취임하자마자 그의 전략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본인은 서진 정책으로 이런 호남 공들이게 하겠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김희정 의원님 혹시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낙선 인사 가는데 이재명 대표도 혹시 조금 저쪽이 저렇게 움직인다면 우리도 금정 가서 낙선 인사 좀 할까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오늘 평창에 갔어요. 평창에 예, 배추하는 데에서 농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민생을 더 챙기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강원도 평창에 오늘 갔고요. 예. 그런 행보들을 앞으로 해서 강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뭐 가서 낙선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더 앞으로 민생이나 경제 이런 걸 누가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정에서 승리가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실패를 바로잡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건데 그 역할을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잘 해야 될 텐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좀 심히 걱정됩니다. 칭찬을 하시는 듯한데 좀 걱정된다고 말씀을 왜냐하면 하셨어요.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거든요. 의혹이 지금 뭐 13가지로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그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비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답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질문을 제가 이재명 대표는 낙선 인사 안 하십니까 했더니 한동훈 대표 얘기로 샥 바꿔서 말씀하셨는데 배축해러 갔습니다, 우리 대표님. 알겠습니다. 윤석 대변인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 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용산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발언한 거 하고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과는 전혀 결이 다르죠. 벌써 오늘 김건희 특검법 3번째 발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 악화됐다고 봐야죠. 여야 합의가 있을 수 없는 그렇게 투쟁하는 야당의 비난 섞인 행동과 한동훈 대표의 발언과는 전혀 결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거 마지막으로 조국 혁신당 관련된 얘기 해보죠. 조국 혁신당 결과 좀 볼까요? 지금 사실 호남 지역 2곳에 조국 혁신당 굉장히 공을 들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영광 군수 선거는 3위고요. 곡성에서는 2위. 결국 당선을 못했어요. 저런 결과 받았거든요. 요거는 변호사 선생님께 짧게. 사실은 뭐 영광에서는 또 진보당에도 밀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조국 혁신당의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구도선거에서 진영 대결 속에서 파고 들어갈 여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전략상으로 좀 아까웠던 것은 오히려 부산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서 아까 말씀하신 금정 그렇죠. 문재인 금정 정서가 살아있는 곳이 PK라면 이게 월세살이 전략이 아니라 전입신고 전략을 금정에 그래서 억수로 전략을 펼쳤었더라면 그러니까 뭐 그건 가능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으면 오히려 조국혁신당 후보로 금정에서 단일화가 되고 조국 대표가 부산을 주도했더라면 오히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있을 수도 있었던 거죠. 약간 전략적으로 좀 약간 실수한 거 이런 분석이신데 김영정 의원께는요. 그럼 앞으로 조국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11월로 지금 뭐 잡혀 있는. 이게 법률심이기 때문에 뭐 항소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사실 조국 대표가 당의 간판 얼굴이고 거의 뭐 당의 거의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의 상징성이 대단히 크잖아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한테는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영광과 곡성 선거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난 그 총선 때 비례대표 의석 그 득표율에서는 저희가 졌거든요, 민주당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또 그것도 진보당한테까지도 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뭐 후유증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그 선거 전략에 대해서 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우리가 후보 단일화 금정에서도 했고 그래서 좀 아까 우리 배종찬 우리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좀 이게 선택과 집중을 좀 더 이렇게 전략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윤석 대변인께는요 한동훈 대표에게 질문을 좀 요거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어제 이제 선거가 끝나자마자 오늘 한동훈 대표 당회의에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수위가 굉장히 높아진 거의 종합 버전의 의견을 냈어요 본인이. 아무리 봐도 뭐 재보궐선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약간 뭐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냐라는 해석이 단박에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잡힌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전망해야 됩니까? 이번 예정된 독대는 한동훈 대표가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의가 와서 그것을 받아들여져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독대가 성사된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독대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거냐 이 얘기인데 이미 독대에서 하실 말씀은 오늘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답을 들어가는 의미가 된다 이 뜻입니까? 네, 그런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실의 반응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입장도 없고. 요 김현정 의원께 마지막 질문으로 사실 뭐 호남 지역 두 곳을 이겼으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숨을 돌리는 셈이 됐고 뭐 호남의 약간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11월에 1심 판결 2개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여의치 않게 상황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 이번 재보궐선거의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1심 판결 때문에 좀 체제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시각은 여전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번 그 영광 곡성 선거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당 안에 약간 호남 비토론 게 있었거든요. 그걸 떨쳐냈다라고 저는 좀 평가하고 싶고 11월에 그 선거 결과는 1심이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뭐 이재명 중심으로 가는 거에 대한 흔들림은 저는 전혀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워낙 지금 윤석열 그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과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처리한 것들이 공정과 상식을 완전히 지금 상실했다라는 걸 국민들이 다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해 버렸잖아요. 이제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거래소에서 이상징후 심리가 들어가서 금감원에 이제 보고했어요.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금감원에서 특사경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사 제대로 안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을 저희가 제출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을 통해서 그건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뭐 그 위기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그런 극한적인 그런 갈등들이 그걸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훨씬 더 위기로 국민의힘 쪽에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보궐선거 결과와 함께 각 정당의 대표들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내용까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습니다만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겁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네, 그 지역 선거 지방 일꾼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저항 정치가 그 지방 선거에 특히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네네. 행정기관의 장을 뽑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주제가 바뀌었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 결과를 받은 한동훈 대표. 오늘 당 회의에서 여러 가지 얘기. 앞서 나왔던 패널분들과 그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자, 앞서도 한동훈 대표 얘기 먼저 영상으로 나갔는데요. 그 뒤에 다른 내용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또 다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인적 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때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자, 오늘 한동훈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을 향한 약간 총론적인 본인의 입장과 뭐랄까요, 뭐 요구사항 이런 걸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합니다. 이른바 라인 얘기예요. 라인 얘기 다시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필요하다. 앞서서는 자제 이러기 했는데 이번에는 중단을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갑니다. 그리고요, 최근 제기되는 의혹 규명 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거는 어떤 수사 이런 걸 생각한 걸까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네. 오늘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재보궐선거 전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형식이었어요. 네. 근데 그 답도 이제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형식인데 오늘은 당 회의에서 공식적인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꺼낸 얘기예요. 오늘은요. 네. 굉장히 많은 얘기를 꺼내놨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 어떤 생각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만큼 절박하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국민들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민심은 저는 두 가지라고 해석하는데요. 예. 첫째는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야당이 헌정 파괴하려고 정말 탄핵 빌드업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정말 변화하고 쇄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그런 그 마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힘을 보태주신 것이 있다고 제가 보기에도 정말 지금 절박하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만나는 민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정말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한 대표가 오늘 대통령실을 향해서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을 위한 요구입니다. 대통령실이 변화하고 쇄신하는 것은 제일 먼저 대통령을 위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를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공적인 마인드에서 오늘 비롯된 요구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김상인 정치평론가? 다음 주 초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대통령실에서는 좀 면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독대가 잡혀 있어요. 근데 오늘 말 들어보면 그 독대 자리에서 할 만한 말을 오늘 다 미리 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동훈 대표는 오늘 그 얘기를 미리 다 꺼내놓고 대통령실은 들었죠? 그러면은 답변을 주세요. 이렇게 한 셈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용산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나온 다음에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용산의 반응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용산에서 들은 얘기를 용산에서 나눈 얘기를 기자들한테 이렇게 시시콜콜 뒤에서 자기 정치를 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그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풀어가고 방향을 어떻게 몰고 가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 얘기를 꺼내놓지 않고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에서 대화도 어렵고 일단은.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대로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나와가지고 얘기까지 하면 또 뒤에서 자기 정치를 하네. 어떻게 대통령과의 대화를 시시콜콜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네. 뭐 이런 또 비난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전략을 좀 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질문을 미리 던져놓고 그러면은 세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질문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결과물이 뭘까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안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에 초점이 맞춰지죠. 한 단계 더 나은 걸 미리 약간 얘기를 한 셈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학습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 용산과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본인은 강단이 없는 지도자 그리고
주춤주춤거리는 지도자, 예. 뭐 이 정도까지뿐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두 분 말씀 들으면 상당히 정치적인 고려를 하면서 오늘 발언했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사실은 오전에 이른바 이제 친윤으로 꼽히신 분의 어떤 한동훈 대표의 최근 모습과 최근에 이런 발언 관련된 반응이 좀 먼저 있었어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독재를 앞서고 있는데 그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결국은 문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면담 내지 독재를 앞두고는 서로에 대한 좀 비판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고, 네. 또 용산도 그렇고 한 대표도 그렇고 상대에 대한 대해서 좀 톤다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톤다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톤다운도 해야 된다. 양쪽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비판해온 인물이죠. 홍준표 대구시장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도 비판인데요. 원조 김여사 라인으로 벼락 출세한 사람. 한동훈 대표를 저렇게 규정을 하네요. 원조 김여사 라인은 그대. 그리고요. 민주당 공격보다 용산 공격으로 4분 일으켜 이 혼란한 상황이 수습되나.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한동훈 대표를 비판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예. 권성동 의원의 얘기,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저 글을 올린 저 내용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의 그 발언이 상당히 부적절하다 봐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대외 활동을 하지 마라. 중단이에요, 중단. 근데 그 예를 들어 이제 김정숙 여사처럼 뭐 단독으로 타지 말 가거나 이런 거는 중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부부 동반 외국 순방은요. 외교 행사. 예, 그걸 어떻게 빠집니까? 그 상대국에도 이게 정상 부부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이게 어디까지 중단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단은 이렇게 김정숙 여사 같은 이게 단독 영부의 외교는 중단해라. 이러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다 하라면 이게 외국 순방도 가지 말라는 건지 그게 좀 부적절하고요. 그 중에 3가지 중에 하나가 그 얘기고. 예, 그다음에요. 그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에 윤석열 라인 말고 누가 있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도 이게 원조 김건희 여사 라인이 아니라 봐요.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뭐 300번 카톡도 하고 친하긴 친했죠. 뭐 형수님 하면서 넥타이도 같이 사다 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김건희 라인은 아니라 봐요. 저는 대통령실에 대통령 라인밖에 없다 봐요. 특히 대통령의 40년 직이 외가 있잖아요. 강릉에. 그 황모 씨라고 아들 있잖아요. 대통령 보고 삼촌. 이분이 왜 갑자기 김건희 라인으로 둔갑해요? 대통령이 40년 지일이고 김 여사 안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라인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다. 김건희 여사 라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쇄신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래 보고요. 두 번째 얘기고. 예, 마지막에 제기되는 의혹 규명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라. 이게 뭐 특검은 또 아니래. 특검 받는다는 뜻은 아니래. 그러면 이게 뭔지 아마 이게 뭐 명태균 씨하고 주고받은 걸 선제적으로 뭐 이제 그 청와대 검사 출신들 대도 몇 명이가 하면 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제가 유튜브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뭐 이런 뜻인지 이게 적극 협조라는 게 특검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뭘 협조라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좀 이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죠. 우유석 대변인이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시는 걸 곰곰이 들으시면서 제가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용산을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더 잘해야 된다는 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풀어 나가자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저는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중단해라. 김건희 여사께서 무슨 에이펙 정상회의나 이런 데는 배우자 프로그램이 다 따로 있습니다.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 그런데 가셔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만 참여하지 않으면은 이상하겠죠. 그런데 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난번 마포대교 같은 이제 국민들에게 오해나 또는 저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런 걸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국민의 이제 공감대라고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께서 대선 때 말씀하셨던 배우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 똑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인 인적 쇄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예. 때로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다. 저는 뭐 7인, 7인, 한남동 라인 이런 부분에 예. 좀 그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을 어떤 식으로건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의심과 그렇게 또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정황들도 일부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것은 해소해 드려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어요. 두 분 말씀이 이제 큰 시각차가 보이는데 요 얘기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앞에 제가 OX 팻말 네 분께 좀 미리 드렸거든요. 이거 질문을 하고 그 얘기 하시면서 본인들의 약간 관련된 얘기 더 추가로 하시면 좋겠는데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한동훈 대표 발언도 소개해드렸고 대통령실에서는 뭐 입장이 없다는데 이런 상황 쭉 감안했을 때 다음 주에 잡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회동. 이거요.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 어려울 겁니다. 예정대로 열릴 거라고 전망하시면 O고요. 아,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아, 전원 옵니다. 그럼 이거 질문이 쓸데없는 질문이 됐네요. 전원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건데 이거는 뭐 변함없이 그대로 열릴 거다 했는데 일단 서재원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일단 오늘 선택하신 이유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한동훈 당대표하고 윤석열 이제 대통령하고의 관계 신뢰는 아직 할 수 있다. 그리고 예. 대화를 못할 정도의 관계가 깨진 건 아니 것이고 특히 요즘에 이제 명태균 관련해서 이분이 계속 공격하면서 대통령실이 궁색한 어떻게 보면 변명 아닌 변명하면서 예. 거짓말에 대한 어떤 프레임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또 독대를 다음 주 예정했는데 그것을 만남을 또 어떤 이유에서 연기한다. 그 리스크 자체가 그 메시지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만나서 대화하거나 그 결과를 낼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남 자체는 이루어지는 건 저는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 이걸 안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런 네, 말씀인데요. 그렇죠. 김상일 평론가께는 그 내용과 함께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독대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은 독대란 표현이 아니고요. 네. 면담이란 표현을 그동안 썼어요. 근데 면담과 독대는 좀 다르거든요. 혹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그 만남 자리에 독대란 표현의 그 자리에 혹시 배속자가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정진석 비서실장.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겠죠. 근데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건 뭐 정치적으로 저는 뭐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실제로 독대가 아니라 배석자를 두고 한다. 예.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볼까요? 역시 대통령은 편협하구나. 역시 고집이 세고 불통이구나. 이렇게 볼 거예요. 예. 그리고 요번 독대도 안 할 수 없다고 제가 동그라미를 오를 든 이유는 뭐냐. 용산이 엄청난 위기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독대를 안 한다? 그거는 스스로 위기를 더 자초하고 심화하겠다는 뜻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홍준표 시장의 인식을 보세요. 국민 인식이 라인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국민 잘못입니까? 네? 그럼 없다. 그럼 왜 없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인식을 바꿀 만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마치 없는데 국민들이 쓸데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강요하듯이 질책하듯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용산을 공격한다고요? 아니 이게 민심인데 그러면 민심이 용산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냥 국민들은 그냥 용산을 공격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공격을 하는 건가요? 공격이 아니에요. 민심은 대통령이 잘하시길 바라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분 똑같이 뭐 네 분이 다 독대는 이건 뭐 이루어질 건데 서정욱 변호사 아까 그 내용과 독대 5를 선택하신 이유와 배석자 부분 혹시 면담이면 혹시 누가 배석하고 부르는 거 아닐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봐요. 면담이면 그 비서실장 한 분 정도는 배석할 수 있겠다. 그럼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게 면담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김상일 평론가나 일부에서는 이제 이게 뭐 용산이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려가지고 위기라서 그런다는 설명이었어요? 또 이게 갑하고 을이 바뀌가 마치 한동훈 대표 갑이고 용산이 을인 것처럼 진짜게 그 모르는 사정을 속사정을 이야기입니다. 속사정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두 분 다 절박한 거예요. 국민을 외면하는 말씀 같다고 저는. 아니 대통령도 통합이 필요하지만 이게 한동훈 대표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게 저는 보수청의 분위기를 많이 보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이게 엄청난 게 유튜브들의 공격이 많아요. 약간 비토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보시면 그런 제가 설명해도 유튜브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요 친윤 의원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친한동훈계가 20명 미만이에요. 180명 정도 친윤인데 꿈쩍도 안 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성과 내기 어렵거든요. 둘 다 필요하니까 이게 통합 차원에서 독대나 뭐 면담을 하는 거지. 너는 한쪽이 뭐 갑이고 한쪽이 을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호주석 대변인께서 역시 독대는 이거는 뭐 이 정도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된다. 오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절박하다는 거 그 부분 한 부분 하나 동의합니다.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두 분 다 모두 절박하다 지금. 네, 두 분 다 절박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두 분의 개인적인 어떤 그 운명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잘못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자유민주주의 법치 질서를 대놓고 위협하고 무시하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기회가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것만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독대가 중요한 것이고 이번 독대가 이루어진 것도 저는 그래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길게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의 그 입장 요구를 나중에 지나고 나면 받아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야 의정 협의체도 결국은 수용이 됐고요. 2026년 증원 유예 문제도 나중에 결국은 수용이 됐습니다. 독대 이것도 안 될 것 같았지만 결국 수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무슨 서로 주고받기 협상을 하는 자리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운명이 같고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내는 독대 자리가 돼야 된다는 인식을 두 분이 다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네 분 내려주세요. 이 독대 관련해서는 호준석 대변인과 손정욱 변호사가 상당히 일치된 의견을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불기소와 또 특검법. 짐작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죠. 이거는 한쪽에서는 검찰, 한쪽에서는 오늘 민주당입니다. 자, 오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최종 내렸어요. 그 내용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권모 씨를 믿고 수익을 기대하며 권모 씨의 소개에 따라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권모 씨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거래에 응한 것으로 피의자의 계좌와 자금이 권모 씨의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검찰이 이제 불기소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 판단, 그 이유를 좀 간략하게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믿고 수익 이후에 계좌 관리를 맡겼다. 시세 조정 범행 알지 못했다. 그냥 맡겼을 뿐이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무혐의 판단을 한 그래서 불기소 처분인데요. 손정욱 변호사, 뭐 법조이시니까 오늘 검찰의 판단의 이유 좀 짧게 설명해 주시고 의견도 좀 주세요. 간단하게 이제 그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세 가지면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지금. 첫째는요. 첫째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는 이제 권오수 회장이나 다른 이제 주포 공범자들하고 직접 이게 뭐 연락을 하거나 공모하는 이런 게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전주는 아니지만 이게 손모 씨라는 분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계속 사고 팔 때 연락을 하거나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첫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히려 이제 그 녹취를 보면 공범자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한 녹취록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김건희 여사는 오히려 이게 피해자인 것처럼 관련 없다는 이게 녹취가 수없이 많아요. 여러 사람 이게 발표한 거에 보면 한 3-4개가 기니까
제가 읽을 수가 없는데 예. 공범자들끼리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다. 이런데 그 녹취록이 많이 나오고요. 예. 마지막으로 근데 중요한 게 이 사건이 옛날에 그 이성윤 그다음에 이정수 검사장 때 예. 탈탈 털었는데 예. 그때 어떻게든 기소해라고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건 없어요. 손모 씨가 항소심에 방조는 판단의 문제로 처벌받았는데 그런 케이스가 다르고 예. 새로운 증거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볼 때도 레드팀까지 가동해도 예. 새로운 뭐 증거 나온 게 있어야지. 그때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못한 거죠.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아까 검찰의 목소리고 서정욱 변호사의 추가적인 어떤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좀 들어보셨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늘 검찰의 판단에 관련해서 뭐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기자들이 뭐 많이 물어보죠. 설명을 좀 잠깐 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손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 한동훈 대표의 저 얘기 약간 애매하기도 한데 어떤 입장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해석한 것은 이제 검찰은 어쨌건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했으니까 예. 그것을 국민들께서 납득하실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럼 본인 생각은 뭡니까? 납득이 어렵다는 겁니까? 납득이 된다는 겁니까?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 수사 기록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본인이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그 얘기인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또 설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검찰은 법리대로 판단한 겁니다. 저는 각자가 자기 맡은 일을 따박따박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늦었죠, 검찰이. 지금 4년 끌다가 이제야 한 거 4년 6개월이니까요. 예, 만시지탄이지만 어쨌건 검찰은 법리대로 결정을 했으니까. 예. 그다음엔 이제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그 김건희 여사께서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쳤으니까 사과를 하시고 이런 것들은 또 정치 영역에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사실은 국감이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감장에서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질의응답 이런 게 나오겠죠. 오늘 실제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 그러는데요. 사실 이런 거 딱 국감에 나오면은 뭐 여야가 막 목소리가 커지죠. 오늘도 아마 그랬나 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력의 하수인, 권력의 부속실로 전락한 검찰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내내 탈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없는 사실까지 드러내놓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기소 못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대통령 아니에요. 영부인을 그따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 가는 겁니다. 야당은 매번 윤석열 정부 힘 빠졌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저주에 가까운 말 퍼부으면서 무슨 권력이 검찰을 압박해서 봐주기 수사한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겁니까? 자, 서정훈 부위원장, 민주당 입장은 오늘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검찰이 이제 권력의 부속실로 전락했고 김건희 여사를 치해 복권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해서 이거는 이제 법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법리를 넘어섰다. 김건희 여사를 위한 법리다라고 결론을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4년 2개월 동안 탈탈 털었다고 하지만요. 예. 탈탈 털어서 그 증거가 나와버린 겁니다. 계속적으로. 예. 그리고 전주와 공모를 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증권사 직원과 녹취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주문했어요. 맞아요. 이게 자체가 불법입니다. 주식을 투자하신 분은 알겠지만 1인 매매, 그러니까 자기 주도로 자기 계좌를 자기가 생각한 예. 판단으로 수량과 종목을 정해야지 누가 사서 권유하는 것 자체가 그 1인의 권위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김건희 여사는 통정과 가장매매라고 해가지고 그 도이치모터스가 주가가 굉장히 좋게 그러니까 어머니와 본인의 계좌를 사고 팔고 한 동시에 했단 말입니다. 예. 이게 그래서 저도 자본시장 통합법 읽어봤어요. 자본시장 통합법을 보면은 그게 별칙에 보면 그렇게 불공정하게 주가 조작해서 5억 이상 그리고 20억 미만의 수익을 얻으면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유기징역. 그런데 이것을 검찰이 법원도 아닌데 본인이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그냥 4년 2개월 동안 그렇게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놨었는데 이걸 없앴다는 것은 특검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 짓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예. 아까 이제 정권사 직원하고 통화한 게요. 새로 놓은 증거가 아니고 옛날에부터 이게 있었던 증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예. 새로운 게 그럼 그때 왜 기술 안 했냐 말이에요. 새로 놓은 게 없잖아요. 이거는 저 서재현 부의장 누가 좀 답변하실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맨날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아니 민주당 정부에서부터 이게 수사를 했고 그때도 많이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왜 그때는 기소를 안 하고 이거예요. 나오는 질문은. 이거는 누가 좀 설명하실까요? 아니 근데 예. 자, 수사를 해요. 예. 그럼 증거들을 모아서 예? 종합적으로 하는 거지 하나 나왔다고 그때 기소하고 그렇게 하나요? 지금 말이 너무 억지예요. 예? 아니 근데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이제 김상일 평론가 제가 한 30초 내로 말씀하시고요. 지금 서정욱 그 변호사의 말은 예. 내 말이 맞아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에서는 의혹을 가진 걸 가지고 아니야 그거는 문제가 있어라고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와 비슷한 건이 이미 또 유죄로 판결된 판결도 있어요. 예. 그러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원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은 죄를 묻기 위해서 이거를 찾아가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그리고 나머지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지. 자기들이 아닌 거를 찾아가지고 이걸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불신만 훨씬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이 하신 바로 저 질문을 저는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 그 뒤에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2020년 4월에 고발이 된 다음에 2020년 하반기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하면서 이성윤 지검장이 이거를 형사 6부 전원을 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반부에 수사 2부 특수부로까지 옮겼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3월에는 윤석열 총장이 식물총장 상태에서 결국 퇴임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해 말까지 계속 수사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권오수 회장을 기소하거든요. 그러면 1년 반이 넘는 동안 특수부가 투입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왜 안 됐냐는 거죠. 증거가 없기 때문이고 통정매매 12번은 인정을 합니다. 검찰이.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권오수 회장이 단순 어떤 주문을 추천한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고 어떤 내용의 연락을 했는지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못한 이 법리는 법리대로 봐야 돼요. 이게 기소한 게 정치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거는 정무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법리는 법리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서재현 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다 지적합니다. 법리로 봤을 때도 범죄 행위가 가능성이 아니고 확실할 정도의 증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00만 투자자가 있는데 이 투자자가 저도 증권사 10년 경험했지만 제가 전문가로 해서 제가 이 종목 사세요 하는 것 자체 그리고 계좌를 좀 빌려주세요. 제가 수익을 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 자체는 불법입니다. 1인 투자 등록자만 매매를 할 수 있고 일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검찰이 4년 2개월 동안 탈탈 털었다 칩시다. 그렇게 해서 기소는 하셔야죠. 그런데 이것을 본인들이 말씀하셨지만 조사 증거 다 했는데 이건 내가 심판까지 봐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식물총장인데 그 식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단어 검찰총장, 총장입니다. 총장의 배우자인데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것을 밑에 부하 직원이 정말로 법리적으로 수사를 했을까요?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왜 안 했느냐는 질문을 계속하고 이쪽에서 그때는 어려워서 안 됐다. 그리고 더 뭐 추가했다. 이거 지금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아마 국감에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갔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보니까 뭐 분위기 짐작됩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명태균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발의하느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발의된 거예요. 지금 올 초에 있다가 안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안 됐죠. 근데 세 번째 발의됐습니다. 근데 추가가 됐어요. 여기 보면은 뭐 그전에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고요. 뭐 명품페이 등등등은 앞서 다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추가된 게 명태균 씨 건이 추가가 됐군요. 여기 보면 명태균 통한 불법 여론조사 및 조작 의혹 뭐 등등등 이렇게 몇 개서 늘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이 오늘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김상일 평론가.
뭐 일단 내용이야 뭐 어차피 또 이제 공방으로 대상으로 네, 온 건데 네, 그리고 아마 민주당이 좌우상이니까 또 처리를 하겠죠. 네. 그러면은 민주당은 처리를 하고요.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또 행사가 되고 네. 다시 국회로 와서 재표결을 걸자. 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기대할 만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좀 전에 마이크가 안 나가는 동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예.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한 거를 징하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 징하 세 번째 그걸 보고 하셨나 보네. 징하다고 표현하시는데 징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뭡니까? 하나는 특검법 발의가 징하고요. 예. 하나는 그거에 대한 거부를 하는 게 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징한 모습에 어느 게 국민에게 더 부정적으로 보일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권의 모습이 더 부정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가 남죠? 저쪽에는 네거티브만 남는 거예요. 네거티브 이미지만.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조금일지 모르지만 이게 쌓일수록 이거는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쌓여가면 이탈도 늘어나는 거고 국민 지지율도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법 발의가 징하다고 할 게 아니라 이 상황이 계속 네거티브하게 쌓여가니까 이것의 출구를 찾아가는 게 더 현명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지금 민주당은 아무리 봐도 이탈표 저번에 뭐 한 뭐 4표 나왔다 이런 분석인데 추가적인 이탈표를 생각을 하면서 발의를 했다는 분석이 바로 나왔거든요. 이거 이탈표 전망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몸에 상처가 있거나 수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메스를 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저 특검 법안은 칼을 가지고 이제 찌르겠다는 겁니다. 메스가 아니라 큰 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탈표에 대해서는 김재섭 의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잘 정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특검 법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민주당 법안은 덮어놓고 여당을 절멸시키려는 것이다. 이 법안대로 한다면 여당 의원 전원 108명이 모두 압수수색당하고 휴대전화가 탈탈 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법안의 목표는 진실 밝히는 게 아니라 현 정권 붕괴시키고 민주당이 수십 년 집권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탈표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워낙 그 법안 내용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왜 그럴까? 그것을 왜 저런 법안을 자꾸 더 세진 법안, 독한 법안을 낼까? 저는 거부권인 유도하는 게 더 큰 목적이라고 봐요. 어차피 이걸 특검해가지고 엄청난 진실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거부권을 유도하게 함으로써 그걸로 국민들의 마음을 화나게 하고 탄핵 빌드업하는 것이 본질적인 이 법안의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호 선배님 말씀이 다 맞다 치더라도 여당은 그걸 벗어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네거티브한 게 여권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 강하게 찌르겠다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압박이나 협상 카드라고 쳐요. 그러면 여사님을 무조건 방탄하겠다는 모습이 저쪽에 협상 카드이자 그거라고 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걸 출구를 위해서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민주당 안은 너무 심해.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해서 국민 의혹을 해소하자 대안을 내놓으시면 민주당에서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안이 나오면 받을 자세가 돼 있다는 걸 이미 한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걸 무조건 찌르겠다는 것만 지적하면서 안 해갔다는 핑계로 삼으면 더 네거티브한 게 여권으로 쌓인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독대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 공천에 뭐 김영선의 김해로 가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게 어떡할 건데?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조언하면 이게 처벌이 됩니까? 처벌도 안 되잖아. 자기 주장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민주당 특검법에는 적용법조가 없어. 공직선거법 몇 조 오겠다. 징역 몇 년이 하다. 이게 없어요. 이 장난이지 이게 무슨 특검이에요. 법이 없다니까 법조문이. 그 선관위 유권 해석됐잖아. 영부인이 또 명태균 씨도 그래. 여론조사에 했으면 이게 뭐 처벌 조항이 어디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은 벌금 조항이 있어도 제 말은 이게 말이 안 되는 특검을 해도 뭐 법은 어기되잖아. 법은. 아니 진짜 저는 답답한 게요. 말이 안 된다는 건 서정욱 변호사님의 생각이자 주장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주장과 생각도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만 강요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재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치열하게 오늘 뭐 이게 지금 검찰의 판단 그리고 민주당의 세 번째 특검법안 발의 아주 치열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제 바꿔보죠.
녹취 4,000개. 녹취 4,000개. 명태균 씨인데 지금 검찰이 뭔가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명태균 씨 관련 녹취 파일을 지금 검찰, 그러니까 창원지검이에요. 4,000여 개를 분석했다. 이게 지금 이 제보하신 분을 알리죠. 김영선 전 회계 책임자로부터 뭐 확보해서 지금 4,000개를 갖고 좀 들여다보고 있다 이건데요. 보면 검사들 파견 봐서 수사팀을 보강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럼 이 파일 속에 뭐가 있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이거는 사실 심상치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녹취 파일 4,000여 개를 분석 중이다. 이건데, 이 얘기, 이거 호준석 대표님께 이거 짧게 그냥 뭐냐면, 아니, 앞서서 사실 명태균 씨요. 이른바 하야 탄핵을 언급한 약간 협박성 입장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검찰 수사를 받아서 뭐 어떻게 되면은 감당할 수 있냐 이러면서 한 달 내에 하야 탄핵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리고 좀 지나더니 농담이에요.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입장을 바꿨지만 이렇게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 녹취 파일 수사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야죠. 그게 법치주의 국가인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건 잘못이 드러나면은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게 선진국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그 관측은요.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우리 보도를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행태나 발언들이나 또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불법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반면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여기에 관여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하야 탄핵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최근에 꺼내놨었죠. 몇 가지씩 이제 꺼내지 않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쥐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줄 만한 가장 센 건 아니더라도 내놔야 될 텐데 지금까지 내놓은 그 메시지, 카톡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화나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것과 관계된 것 또는 국정에 개입했다거나 부당한 권한을 저 사람한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줬다거나 이런 거 비슷한 게도 간 곳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명태균 씨 관련되는 입장을 짧게 좀 언론에서 이제 취재가 들어갈 때 이제 설명을 좀 내놓죠. 익명으로.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명 씨가 추가적으로 내놓을 게 별로 없을 것이다.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지켜본다. 근데 내놓을 게 있을까요? 약간 이런 취지인데 서재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통령실 입장 그리고 지금 검찰 창원지검에서 좀 4,000개 녹취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다는데 이거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내놓을 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본인들은 희망하는 것이고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위험을 관리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김 여사 어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다 나온 내용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그러나 모든 국민이 4,000개의 녹취 파일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죠. 위험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는 변수 자체를 모르니까 이건 진짜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치 브로커, 선거 브로커라고 계속 깎아내리시는데 이 4,000개 파일 중에 행여 대통령이라든지 여사의 어떤 부정한 지시라든지 그런 의견을 나누는 녹취 하나가 나왔다면 이거는 게이트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이분이 어떤 정말 개인적인 브로커일 수도 사기꾼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 4,000개 파일 말씀하셨던 법리 이게 증거지 않습니까? 이걸 검찰이 신속하게 해서 또 국민들에게 또 보고할 것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 명태균 씨 논란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른바 앞서서 무슨 이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던 카톡 대화에 나왔던 표현 오빠 이게 과연 누굴 말하는 거야? 이것도 여전히 공방에서 나오는데 또 한 가지 갈래는 뭐가 있었냐면요. 여론조사 관련된 거예요. 본인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대화가 공개됐는데 거기서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이를 또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누군가간에 더 계속 올려갖고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2, 3%를 올려봐야
자체 조사, 공표 조사가 아닌데 그 뭐하러 24% 올려요. 그거는 강혜경이가 거기 돌리다가 실수한 거예요. 쓰니까 돌리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야 그러면 그건 20대하고 이거는 표본이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고 대화가 딱 그렇더만. 그래서 내가 다 깔아. 전반 다 깔아 녹취를. 부분만 딱 해. 걔가 영상 음성 편집 저 잘해요.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우리 정치가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또 쇄신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오늘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여론조작에 가담하고 있는 현실을 끊어내는 게 먼저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치를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손정욱 변호사. 지금 이제 이게 뭐 방지법도 발의되고 지금 당에서 사실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이제 당무감사 뭐 당원으로 알려졌는데 뭐 명태균 씨는 또 그래요? 자기가 당원인지 나는 몰랐는데 뭐 이런 취지의 설명도 최근 나오기도 했는데 당에서 이제 당무감사에서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들여다보겠다. 근데 명태균 씨 지금 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상 자기는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 같거든요. 이거 강제적으로 뭘 들여다보고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강제 수사권이 없고요. 예. 아마 근데 그 위법도 아니고 당규 위반이 당규. 이 법률을 어긴 게 아니고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저는 실익이 없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요. 여론조사를 이렇게 한번 대대적으로 이렇게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 봐요. 이거는 3년 전에 있잖아요. 예. 이것도 조사하고 명태균 씨. 그다음에 이번에 보궐선거 보니까요. 부산에 22% 이겼는데 여론조사 꽃이나 한번 여론조사 보세요. 누가 이겼는지. 저 김경주 후보가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많이 봤습니다. 이게 여론조사입니까? 22% 이겼는데 예. 여론조사는 김경주 후보가 앞서고 있어. 이것도 한번 조사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이번 총선 때예요. 예. 민주당이 4개 업체를 했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4개 업체 여론조사 가지고 쭉 조사한 게 있잖아요. 예. 이게 뭐 어떤 업체는 성남시 옛날에 여론조사하는 업체가 한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이것도 한번 조사해보고요. 우리 그 문학진 의원이 폭로한 게 있잖아요. 안태준 광주에 줄 때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형님이 20% 지고 있더라. 예. 형님 컷오프 있잖아. 20%. 납득이 안 되는 그 여론조사에서는 진짜 제가 이게 이름 안 밝혔는데 처음 들어봐요. 예. 비선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조사한 데도 아니야. 이번에 컷오프 시키면서 비명 행사 시킬 때 예. 여론조사 가지고 하위 20% 다 걸어냈죠. 이게 정당하겠는지 이거 다 켜보자는 거죠. 이번에 저는 아예 그냥 명태균 씨 포함해서 다 해보자. 다 해보자. 왜? 전 세계 여론조사 가지고 후보 정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대요. 저 다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의 갈래 중에 하나가 이제 여론조사권이 있었고 앞서서는 어떤 김건희 여사의 그 카톡 대화 이게 공개된 거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수많은 굵직한 정치인들을 언급하면서 뭔가 도왔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명태균 씨가 카톡 대화를 공개한 이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설전처럼 비춰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과 그런 설전처럼 비춰졌는데 관련된 영상을 좀 묶어봤습니다. 보시죠. 곧 철창에 들어가야 될 걔가 겁에 질려서 마구 짖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뭐 하나 얻어보려고 이리저리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 꼬리치는 그런 불쌍한 개죠. 아니 김재원 씨가 사람을 뭐 내가 고소하게 뭐 감옥에 넣겠다. 감옥에 잡아넣겠다 하대 아예 대놓고. 그 사람 그러면 돼요? 몇 번 경고 줬는데 김재원 씨가 박근혜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옛날 주인 물었으면 지금 주인도 문해. 지가 건들 때 있고 건들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그 거론되는 분들이 대부분 피해자일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참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주변에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뭐 억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할 말은 다 했는데. 홍석 대변인, 이런 설전처럼 비춰지는 이 모습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은 약간 좀 부담입니까? 지금 이 자체가 좀. 부담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상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한번 나라가 시끄럽고 그다음에 또 똑같아.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더 이상 앞으로는 이런 것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 그다음에 이제 저런 브로커들이 더 이상 우리 그 정치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은 저 개 그 언급은 명태균 씨가 먼저 한 것이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개 애완견을 밖에 있는 개가 뭐 사정이나 알겠느냐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저 표현을 쓴 건데 거기에 좀 명태균 씨가 좀 반응을 보이면서 명태균 씨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반응으로 카톡 그 오빠 카톡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이게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제하겠다 더 이상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뭐 사실 명태균 씨 이 사안과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이제 친윤으로 꼽히시는 분이 저 약간 뭐랄까요? 약간 한탄 같은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보수가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계되지 않은 정치인이 거의 없을 정도잖아요. 저는 뭐 저 여론조사 결과를 뭐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 제기가 되고 있고 더구나 이제 마치 무슨 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것처럼 그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면서 뭐 머리를 조아리는 듯한 형태를 보여준 것들이 정말 창피하고요. 이게 김상일 평론가, 약간 뭔가 창피하다, 약간 이런 반응이네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좀 창피하다. 창피하셔야죠. 자,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이 일개 개인에게 진짜 뭔가 덜미가 잡힌 듯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게 상식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죠. 부끄러워해야죠. 빨리 해소해줘야죠. 국민들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게 나라냐 도대체. 우리가 저런 집단을 선거로 뽑은 거냐. 국민들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빨리 해소해줘야죠. 이거를. 그냥 대응을 안 하겠다? 지금까지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소를 안 하고 앞으로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그다음에 부끄러움,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앞으로 더 문제만 안 되면은 그냥 갈 수 있다는 게 이 정권의 생각인가요? 저는 그런 사고 자체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봐요. 절대 국민을 대표해서 정권을 운영하는 집단이 분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김재원 최고 이거 왜 개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철창에 집어넣겠다라는 발언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명태균 씨가 틀렸다는 걸 입증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입증을 하셔야죠.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꼬리를 빼요? 말아요?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는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제일 먼저 크게 활동한 게요. 이준석 대표하고 나경원 대표하고 당대표 선거 때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게 본격 여론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을 정치적 아버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준석 대표, 천하람 대표 7불사까지 가가 만났고요. 거래할 때 홍매화까지 이제 새벽에 파가 씹었잖아요. 그럼 이게 그거는 비판 안 하고 대통령실만 이게 부끄러워야 됩니까? 지금 보니까 명태균 씨가 허풍쟁이 약간 이게 그 사기꾼 이미지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번듯한 여론조사 사장이고 대통령 입장에서 영부인 입장에서는 그때는 물론 후보죠.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한 사람에도 도움 필요하잖아요. 그때 상황이 생각 누가 명태균 씨 본질을 알았나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을 누가 문제를 안 삼는다 그래요. 그것도 문제 삼고 있어요. 단지 지금 우리가 뭘 논의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예를 들어서 좀 아까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거는요. 재보궐선거 김영선 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문제 삼아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 다룬다고 문제 안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의 명태균 이것 때문에 보수가 좀 부끄러운 상했다 이런 얘기 좀 하면서 좀 두 분 의견 나오셨는데 제가 저 시간을 각각 서재원 부위원장과 홍석 대변인께도 한 1분씩 드릴게요. 그래서 서재원 부위원장. 저도 뭐 부끄러움을 넘어서 분노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잘못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죠. 그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경남에서 했던 보궐선거에 고양시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선의 의원을 전략공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천의 대가로 이어진 것이고 그 배후에는 김 여사와 카톡 내용에서 봤을 때 그 정황들이 의심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천의 대가가 이게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한 대통령
실에서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단순히 정치 브로커고 여론조사가 신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조사 방지법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물타기를 넘어서 회피하는 것이죠. 네, 훈윤석 대변인. 근데 자꾸 이제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얘기 처음 시작하면서 녹취 4,000개 지금 검찰이 분석하고 있다는 거 했지 않습니까?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이 이거예요? 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공천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을 안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오빠 카톡, 그럼 오빠 카톡을 뭐로 고발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여론조사, 이런 여론조사 장사꾼들 이런 근절시켜야죠. 저희도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들만 잘못이다 이렇게 한 건 너무 후한무치한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 그때 선관위원장 맡고 있어 선관위원장인 정필모 의원이 자기도 모르는 여론조사 업체가 경선에 거기 끼어들어서 결정이 되고 그런 거 보고 직을 내던지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런 거 공당에서 이루어졌었던 일입니다. 같이 반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 주제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Наша розвідка фіксує не лише передачу зброї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до Росії, але й передачу людей. 정규군 파견 문제는 군사 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러브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Быть пересмотрен. Это похоже на очередную утку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거래에 더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우리 정부는 이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우크라 파병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아닙니까? 1만 명. 지금요 북한 군인이 러시아로 갔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편을 서서 전쟁을 벌이게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크라이나 매체인데 처음에 뭐 키이우 인디펜던트 북한 러시아에 10,000명은 군인을 파병했다. 이런 보도를 합니다. 이들의 병과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 우크라이나 매체인데요. 러시아 북한 병력 3,000명을 포함해 특수부대를 편성 중이다. 그럼 이 특수부대에 북한 군인 3,000명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10,000명이란 얘기, 3,000명이란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전문가 모시고 해볼 텐데요.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아직은 100% 확인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우크라이나 매체를 통해서 나온 건데 젤렌스키 대통령도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거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나?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북한 군 자체가 파병이 가 있을 가능성, 공식 파병은 아니더라도 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제 숫자는 저만큼은 아닐 것이다. 이제 그게 지금 아마 좀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사실에 근접한 결론일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우크라이나 매체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의회에 가서 증언하기를 뭐 10,000명 가까이 와 있다. 특수부대 다 와 있고 우리 큰일 났다.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뭐 확인 중이다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을 약간 조금 말은 조금 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확인 보면은.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원하는 바. 그러니까 북한군이 한 10,000명 와 있다. 뭐 특수부대 3,000명 와 있다. 이러면 이제 전황이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토의 개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우리도 것이죠.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도 지금 나토에서 보내줘야 된다. 미군들 참전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아마 젤렌스키의 생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군의 이제 그 참전 여부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발로 지금 얘기가 나온 건데, 근데 아니 땐 굴뚝에 이제 뭐 연기 안 난다고. 러시아는 뭐 부인한다 그러지만 약간은 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포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무기는 보냈잖아요.
근데 그 포탄을 그냥 포탄만 보내는 게 아니라 포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 일부 병력들이나 장교들 간부들이 갔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리고 뭐 지난 10월 3일 날 도네츠크에서 이제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 군들이 한 20명 죽었는데 그 중에 한 6명 정도 북한 장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들이 아마 그 포탄 관리 물자를 뭐 담당하는 간부들일 가능성은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제 무기를 보냈잖아요. 그건 뭐 거의 확인되는 거고. 근데 병력까지 보냈다라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러시아로부터 무슨 대가를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병력을 보낸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건 어떤 약속 또는 대가 이걸 봐야 될까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는 건 어쨌든 인공위성 발사 기술이나 또 미사일 기술이나 그래서 군사과학 기술을 조금 첨단화하는데 기술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잘 기술 개발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풀지 못하는 이제 고도의 난제들이 좀 있을 겁니다. 위성 발사 같은 거에서 좀 실패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러시아의 선진 기술들 경험들을 전수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받는 대신에 이제 포탄 물자 그리고 또 러시아가 지금 또 병력이 딸리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거 진병하는데 또 문제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러시아 측의 요청이 있으면은 지금 조금 이제 완전히 계속 100% 거부하기는 좀 힘든 상황. 그것도 좀 북한이 처한 딜레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뭔가 만약에 병력을 진짜 저렇게 대규모로 했다면 이거는 대가 없이 그냥 가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걸 또 만약에 사실을 확인된다면 글쎄요.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국방위에서 이 관련된 내용들의 질의응답이 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나온 한 목소리가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북한은 병력까지도 파병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최소한도 우리가 참관단은 보내야 됩니다. 우리도 북한군을 포로로 했을 때 누가 통역할 겁니까? 가서 신문하는데 통역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치 공유국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협력, 기타 등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상급부터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와 무기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와 똑같은 행동으로 참관하고 참전하고 무기를 보내는 일은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협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일입니다. 정대진 교수님, 참관단을 보내서 본다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이게? 전쟁터인데?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한기호 의원께서 무슨 어떤 뭐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뭐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취지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뉴스 자막에 나온 걸 보면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가 증거를 잡아야 된다. 아마 그런 그러니까 취지인 것 진짜 같아요. 가 있는지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된다는 뜻 같은데요. 그리고 무슨 뭐 통역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자는 차원에서 뭐 얘기를 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게 적절한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관단을 북한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또 뭐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는 이게 좀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또 이게 개념이. 국방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약간 여야 의원들이 약간 다른 취지의 질문도 나오면서 이런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참관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 북한이 간다고 해서 또 우리도 뭐 인력을 보내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배틀필드 전장으로 삼아서 남북이 한번 대치해보자.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죠. 네. 냉전적인 발상이죠.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 폭파했잖아요. 근데 북한이 이거를 스스로 좀 공개를 하고 그랬다는데 영상이 조금 이상하답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 공개 보도를 현재 분석 중이고 합참이 공개한 영상을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뭔가 이렇게 사진이라는 걸 공개를 했대요. 그 폭파하는 장면을. 그러니까 이 북한 내부에 알리기 위한 건데 아무리 봐도 각도나 뭐 위치고 보면 우리 거를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북한 매체 나온 거고 오른쪽이 우리나라 합참에서 공개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 거를 갖다가 썼다고 봐야 됩니까? 각도에서 보면 북쪽에서 찍었으면 각도가 달라야 되잖아요. 저기 보면 무슨 뭐 표지판 같은 거 보이고 그렇죠. 전조등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은데 거의? 네, 저거 뭐 남쪽에서 찍은 각도에서 지금 저렇게 나왔다면 색깔만 좀 뺀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북에서 찍었으면 반대로 나와야 되는 건데 이제 뭐 하여튼 우리 측에 공개된 영상을 가지고 자기들도 조선 무단으로 가져간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 뭐 그렇죠. 뭐 국방부 협조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무단으로. 이른바 이게 이제 불펌인데 불펌. 예.
아니 이걸 왜 자기네가 공을 들였다는데 찍지 않고 왜 이걸 씁니까? 뭐 손쉽게 가성비 좋은 방법을 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쓸 때 그걸 염두에 두고 뭐 북이 뭐 폭파 장면을 뭐 촬영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조선중앙통신에 이제 자기들도 대남 적개심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뭐 그냥 사진이 보니까 좋다. 남한에서 쓴 게. 예, 인터넷에 얼마든지 나와 있는 영상 갖다 쓰는 거는 뭐 그거는 뭐 특별히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뭐 적대 국가 그러더니 또 이걸 갖다 쓴단 말이에요. 지금 뭐 또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게 북한 매체 또 하나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지금 북한이 헌법을 바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안 나왔는데 살짝 나온 게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적대 국가 이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북한의 보도대로 본다면은 10월 7일 날 최고인민회의 있을 때 그때 10월 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헌법 개정이 그냥 다른 내용들, 그 소프트한 내용들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 누차 예고한 대로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보고 근데 논리상으로 보면 적대국가 규정이 이제 있었다. 헌법에 개정이 됐다. 새롭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적대국가와 평화통일한다라고 하는 조항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헌법 북한 헌법 구조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 있는데 적대국가로 뒤에서는 따르게 규정을 해놓고 또 구조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을 한다. 같은 헌법 내에 있으면 이게 논리적으로 상충이 되죠. 평화통일도 삭제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통일이라고 하는 거 삭제되고 그리고 북한이 계속 주장했던 민족 개념도 좀 삭제했을 가능성이 오늘부로 이제 조금 확인 가능성이 높아진 저렇게 거죠. 살짝 언급되는데 이제 짐작이 여기저기 짐작이 가능한 거네요 지금. 예, 그 동안은 설이 좀 갈렸어요. 예, 했는데 보다 안 했다 그랬는데 일부 뭐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